오늘은 기본 배경 지식 하나만 훑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성계 지방과 그 선조들 이야기죠. 이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성계의 두 부인은 다 아시죠? 바로 신의왕후 항씨, 신덕왕후 강씨. 먼저 부인은 신의왕후 한씨였어요. 이 신의왕후 한씨의 경우는 이성계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죠. 지금의 함경남도 지역인데요. 그 지역, 즉 동북면에는 원래 거기에 강력한 실력자였던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이성계가 전주 이씨잖아요. 즉 전주 가문이라는 건데 이성계 아버지는 왜 함경도에 가서 거기에 실력자가 되어 있었던 건가? 가문이 전주서 왜 함경도로 옮겨진 건가?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볼게요. 이 얘기를 하면 나중에 왕자의 난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융룡이 나를 찰 때 그 융룡이 누굽니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방지, 무율이 아니고 실제로는 목익, 도환, 태태죠.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제일 처음은 목조 이한사란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이성계의 고조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고조부,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목조 이안사가 원래 20대 초반까지는 전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거주하던 고을 별감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안사하고 그 별감하고 다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엔 아주 두 사람이 거의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별감이 이안사를 도지사급인 안념사에게까지 고발을 합니다. 당시 시대에는 지역 유력 가문들은 자신의 개인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념사라고 해도 이안사를 바로 체포는 못하고 좀 미적거려요. 지원병력 요청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지연이 되는데 그 틈에 이안사는 지역 별감과 원한 관계가 있는 전주 지역을 떠나서 아주 멀리 강원도 삼척으로 재산을 챙겨서 이주를 해버립니다. 사람 인연이 참 희한한 게 전주에서 다퉜던 그 원수 별감이 또 옮겨온 삼척 지역으로 어떻게 인사이동으로 부임을 해와요. 기껏 옮겨왔더니만 이게 참 이한사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었을 텐데 그 소식을 들은 이한사는 다시 한번 이번엔 더 먼 북쪽으로 또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옮겨간 곳이 지금의 함경남도, 소위 동북면 지역이죠. 이때 이한사를 따라 함경남도까지 옮겨왔던 사람들의 규모가 170여 호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성계 가문 자체가 상당한 세력을 갖춘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자리 잡고 함경남도에 호족이 된 이한사는 거기서 원나라 군대도 격파하고 하면서 병마사라는 관직도 임명되고 하는 활약을 펼칩니다. 그렇게 고려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근데 이제 당시 몽고 원나라 세력이 워낙 강성했었기 때문에 이한사도 역시 대장군 이성계의 조상답게 상당히 용맹하고 강력한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제 원나라 측에서 그래서 이제 이한사에 대한 회유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수차례 회유가 들어갔다는 걸 봐서 이한사가 처음엔 거절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엔 이제 원나라에 마지못해 투항을 하죠. 근데 뭐 어차피 나중에는 고려 전체가 원 간섭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경도에 와서 세력을 상당히 더들렸던 이한사는 이때 약 1천여 호를 이끌고 투항을 했다고 합니다. 투항하고 나서는 거주 지역을 두만강변으로 옮겨요. 그리고 거기서 지내다가 나중에 이 이한사의 아들, 그러니까 이성계의 그 증조부, 즉 익조, 이행리가 뒤를 잇죠. 이렇게 한 대씩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시 두만강 그쪽 지역은 아시겠습니다만 여진족들이 아주 활개를 쳤잖아요. 근데 이 이행리는 근본 출신이 고려인 아닙니까? 헌데 이행리가 지역 내에서 명망이 높아지고 세력도 늘어나고 하니까 지역 내 여진족 유력 인사들이 은밀하게 서로 모여가지고 이행리를 죽이려는 계획을 획책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행리는 본디 우리의 동류가 아니며 지금 그 형세를 보건대 나중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니 어떤가 여러 다른 곳에서 군사를 모아와서 이행리를 제거하고 우리 그 재산을 서로 나눠서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할까 이제 여진족들이 동의를 한 거죠. 이렇게 이행리 제거를 담합한 여진족 토호들은 이행리에게 기만 전술을 펼칩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데요. 우리들이 장차 북쪽 땅에서 사냥을 하고 오겠으니 20일 동안 정회하기를 청합니다. 이에 이행리는 그렇게 해라라고 허락을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20일 만에 돌아온다던 여진족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리가 여진족들 거주지로 한번 가봤는데 희한하게 장정들은 하나도 없고 노약자와 부녀자들만 남아있는 거였죠. 해서 이제 괴이하다 여긴 이행리가 거기서 한 여인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아니 왜 장전들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 이에 여진족 여인은 대답합니다. 짐승이 많은 것을 탐내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하러 간다더니 많이 잡아오느라고 늦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행리가 다시 그 본거지로 그냥 털레털레 돌아와요. 그야말로 속수무책 기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던 건데 여진족들은 신나게 군사 모으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때 이행리가 복귀하던 와중에 웬 정체불명의 노파를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이 노파가 이제 머리에 물동이를 쥐고 있었는데 이행리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 한 잔 좀 주실 수 있겠소이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그 노파가 물그릇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정성스레 시원한 물을 담아줍니다. 이행리가 아주 달게 물을 시원하게 마시는데요. 근데 노파가 그 모습을 굉장히 처량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노파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행리에게 해줍니다. 공은 어째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곳 사람들이 공을 꺼려하여 장차 도모하려고 군사를 청하러 간 것이고 사냥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3일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인데 귀관의 위험과 덕망이 애석하므로 감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행리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인망을 얻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이행리는 불이 나게 본거지로 돌아온 후 일단 집안의 사람들을 시켜 집 재산들을 배에 실어서 두만강 따라서 적도라는 곳에서 합류하자 이렇게 해서 먼저 보낸 후에 부인과 함께 동네 뒷산에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니까 벌써 적병들이 말발굽을 일으키며 막 이행리한테 몰려오고 있었던 거죠. 특히 개중 선봉 300명은 거의 코앞까지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여진족들이 스피드는 최고잖아요. 이에 이행리는 부인과 함께 말을 타고 번개처럼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가솔들과 합류하기로 한 적도라는 곳 근처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행리가 여기다가 언제까지 배를 대놓아라. 그럼 내가 타고 건너가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짰던 건데 뒤에 여진족들이 지척까지 따라왔는데 배는 온다던 배는 도착하지 않고 이제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실록이 이렇게 나와요. 북해는 본디 조수가 없었는데 물이 갑자기 약 100여 보 가량이나 줄어들어 얕아져서 건널만 하므로 익조 이행리는 드디어 부인과 함께 한 마리의 백마를 같이 타고 건너가고 종자들이 다 건너자 물이 다시 크게 이르니 적병이 이르러도 건너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행리가 다다르니 갑자기 썰물이 돼서 물이 쫙 빠져가지고 얕아져서 건널 수 있게 되고 이행리 일행이 건너고 나니까 갑자기 또 물이 차올라서 여진 추격병들이 쫓아올 수 없게 되었다 이거죠. 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계속 북방 사람들이 이 현상을 지금까지 일컬어 말하길 하늘이 도운 것이고 사람의 힘은 아니다 하였다라고 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천우신조로 적도로 도피한 이행리는 거기서 잠시 거주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일족들과 원래 아버지가 고려에서 병마사를 했던 지역 동북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죠. 동북면 지역에선 아버지 이한사의 평판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있을 때 상당히 선정을 베풀었던 모양으로 이한사의 아들 이행리는 거기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행리는 다시 권토중래해서 재차 집안의 세력을 키우게 되죠. 특히 같은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많이 키우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이미 고려 전체가 원에게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원간섭기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 또 이제 그 일본 원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행리도 일본 원정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행리가 당시 고려 왕이던 충렬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충렬왕 이행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대는 본래 고려에서 벼슬을 하던 집안의 사람이니 어찌 그 근본을 잊을 것인가? 지금 그대의 모습을 보니 그대의 마음이 고려에 있음을 내 잘 알겠노라. 그러니까 이행리가 굉장히 고려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이나 그런 걸 잘 지키고 가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만강변에서도 여진족들한테 습격도 당하고 나중에 고려인들 중심으로 다시 집안 부활을 도모한 것도 보면 상당히 고려인의 정체성을 잘 살리는 버리지 않는 활동을 늘 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행리의 아들이 그 도조 이춘이죠. 이성계의 할아버지입니다. 이행리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손씨,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후대 정숙왕으로 추정되는 최씨입니다. 이춘은 이 정숙왕후 최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나중에 왕자의 난 얘기도 할 건데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시죠. 당시 이제 그 최씨가 아들이 하도 안 생겨가지고 강원도 양양에 있는 낙상 관음굴에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성스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낳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행리한테는 첫 번째 부인 스라에도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두 번째 부인 아들인 이춘이 후계자가 되었냐? 이건 아무래도 당시 지역 내에서의 세력 형성에 두 번째 부인 그 최씨 집안에 상당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들 많이 보죠. 사실 이행리가 여진족들의 공격을 피해서 이주에 와서 다시 재기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그랬던 것이다. 근데 이 도조 이춘의 경우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이 태조실록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 도조가 이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서 한 정체불명의 사람이 쓱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백룡입니다. 지금 모처에 기거하고 있는데 흑룡이 나타나서 지금 나의 거처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도조 이춘 깨서 절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꿈인데 처음에는 도조도 이 꿈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지내다가 이제 또 잠을 자는데 이제 두 번째 꿈을 또 꿉니다. 여기서 그때 그 백룡이 또 나타나가지고 공은 어찌 제 말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재차 하소연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날짜하고 장소까지 찍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하여 더 이상 이 꿈을 무시할 수 없던 도조는 해당 날짜에 그 장소로 활과 화살을 들고 찾아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거기는 구름과 안개가 잔뜩 껴가지고 굉장히 어두컴컴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뚫고 보니까 백룡과 흑룡이 한창 연못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조는 특유의 빼어난 활솜씨로 개중 흑룡만을 잘 겨냥해서 팡 하고 활을 쏩니다. 이 도조의 강력한 화살 한 방에 흑룡은 그대로 고꾸라져서 죽어버리는데요. 나중에 다시 3차로 꿈을 꿨는데 이때 백룡이 나타나서 공의 자손에게 후일 커다란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태조실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도조 이춘의 아들이 이성계의 아버지가 되는 환조 이자춘이죠. 근데 사실 도조 이춘에겐 이자춘 말고도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자춘의 형 이자흥이죠. 당연히 형인 이자흥이 원래는 후계자가 됐어요. 이 도조의 관직을 물려받았는데 근데 이 형인 이자흥도 관직을 물려받는데 굉장히 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나중 왕자의 난, 데자뷰의 느낌을 주는데 사실 이런 히스토리들을 알아야 나중 왕자의 난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해 폭도 넓어지죠. 도조 이춘에겐 그 자흥, 자춘 형제도 있었지만 또 이 형제의 어머니 말고도 나중에 결혼한 다른 부인도 있었어요. 해서 그 의붓 어머니가 이자흥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한 거죠. 근데 사실 도조 이춘도 재혼한 부인의 아들인데 그 이행리의 후계자가 됐던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지만 또 나중 이방원 왕자의 난도 서로 다른 부인들의 아들끼리 즉 배다른 형제들끼리의 투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조선시대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자흥이 그 계모의 그 공작에 굴하지 않고 직접 원나라에 어필을 해서 내가 적장자요 하고 내가 관직을 잇는 게 정당하다는 걸 직접 탄원한 끝에 그 계모의 공작을 뿌리치고 후계자가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힘들게 후계자 자리를 손에 쥐고 나서 불과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근데 이 형 이자흥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이교주인데 형 이자흥이 죽을 당시 그 아들 이교주가 이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형의 아들이. 그래서 이제 이자흥에게 패했던 그 의붓 어머니 조씨인데 이 조씨가 이자흥이 죽고 나서 다시 기회를 잡았다 해가지고 재차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또 밀려고 합니다.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 나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계 집안의 좀 패턴 중에 하나인데 결혼을 통해서 상당히 세를 많이 불려왔던 거거든요. 이 도조 이춘의 세 부인인 조씨 역시도 상당한 세도가의 딸이었습니다. 이 조씨는 이제 그 쌍성 총관부 총관의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나중 왕자의 난과 거의 그 평행 이론과도 같아 보이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 그 조씨의 아들 이 나해가 이 후계자 관직을 차지하려고 하자 이 동생 있지 않습니까? 이 자춘 이제 극도로 분노하여 가지고 그걸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은 형 이자흥의 부인을 한편으로 포섭을 해서 원나라 쪽으로 재차 탄원을 넣습니다. 아마 이때 원나라 쪽으로 아주 치열한 정치 공방전이 있지 않았을까 이 양쪽이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 원나라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이 그 의붓 어머니 조씨의 아들 나해는 적통이 아니어서 안 된다. 다만 이자흥 아들 교주는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동생
이 자춘이 일단 뒤를 이어라. 다만 이 교주가 성인이 되면 그 관직을 돌려주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나해, 이 기록에 따르면 조씨 아들 나해에 대해 목을 베라는 명령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나해가 이 소식을 듣고 도주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잡혀서 참살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완전 나중에 있을 그 왕자의 난의 거의 프롤로그죠. 뭐 비슷해요. 너무 비슷한데 나중 그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이 했던 역할을 이방원의 할아버지죠. 이제 이 자춘이 그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방원도 자기가 아니라 의붓 어머니의 배다른 동생인 이방석이 세자가 되니까 난을 일으켜서 힘으로 배다른 동생을 제거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나해가 이자춘의 이제 배다른 동생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이성계 집안 자체가 뭐 당시 고급 귀족 호족 집안들 어디나 다 그랬겠지만 뭐 이런 정도의 고위 집안에서의 결혼은 이꼴 정치거든요. 세력 확장. 근데 문제는 이제 부인이 복수일 경우 나중에 후계 문제로 배다른 형제들끼리 이 난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특히 세력 확장을 이유로 한 결혼이기 때문에 비록 두 번째 이후 부인이라 할지라도 의붓 어머니 쪽 집안 백그라운드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붓 어머니도 아니 내 아들이라고 해서 왜 후계자가 되지 말아야 해? 뭐가 꿀려서 우리가? 우리 집안에 뭐가 꿀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집안 내에 권력을 둘러싸고 대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의붓 어머니와 나해 쪽은 이제 정리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교주, 형의 아들이 장성하면 관직을 돌려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실록에 따르면 이 자춘이 교주한테 주려고 했는데 교주 본인이 받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이제 이 자춘이 최종 후계의 승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춘의 아들 이성계가 또 자리를 물려받고 그래서 그게 조선 건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딱 봐도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 조씨 가문하고 이자춘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건데 의붓 어머니 쪽 가문하고 때마침 마침 당시 세계사적으로 또 하나의 변혁이 슬금슬금 다가오는 시기였죠. 바로 전 세계를 호령했던 몽고 원나라가 슬슬 기울어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붓 어머니 조씨 가문이 당시 원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던 쌍성 총관부 지역의 수장이었거든요. 당연히 이 자춘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쌍성 총관부하고는 이에 이자춘은 여기서 하나의 돌파구를 찾는데요. 그게 바로 고려의 사실상의 실질적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공민왕이죠. 사실상의 돌아가는 세태를 읽고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공민왕과 쌍성총관부와 사이가 나빠진 이자춘은 이해관계가 맞아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할 때 이자춘이 그 안에서 내응하겠다고 밀락하고 공격하여 당시 쌍성총관을 맡고 있던 조소생을 격파하고 쌍성총관부 지역을 수복하죠. 이게 이제 무려 99년 만의 수복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이씨 집안은 이제부터는 원나라하고는 손을 끊고 고려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죠. 이 공민왕은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다 간 왕이죠. 언젠가 한번 제가 다루고 싶은 테마이기도 한데요. 이리하여 이자춘은 동분면의 최강 유력자가 된 동시에 공민왕과의 파트너십을 개통하여 개경, 고려 중앙정계에도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죠. 그러니까 조선 왕 이성계가 탄생할 수 있는 상당한 밑거름을 아버지 이자춘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야사에 따르면 이성계가 가지고 다녔다고 전해지는 명검 전어도 이걸 아버지 이자춘이 이성계에게 전해줬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에게 받았던 이 전어도 전설 한번 살펴볼까요? 모두가 다 아시는 무학대사 있으시죠? 그 무학대사의 스승이 나홍선사라고 계신데 이 나홍선사의 경우는 그 이름은 못 들어보셨어도 아마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잡고 티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세월은 나를 보고 덧없다 하지 않고 우주는 나를 보고 곧없다 하지 않네. 번뇌도 벗어놓고 욕심도 벗어놓고 강같이 구름같이 말없이 가라 하네. 이게 이제 나홍선사의 작품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나홍선사하고 이성계의 전어도하고 야사에 얽힌 얘기가 있는데요. 확실히 이분이 무학대사의 스승이어서 그런지 역시 풍수지리에 달통하신 분이셨습니다. 동북면 지역을 지날 때 한 자리를 보고
아니 여긴? 어허, 왕이 날 몇 자리로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십니다. 근데 하필 이걸 근처를 지나던 이자춘의 하인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자춘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자춘이 아니 뭐야? 라고 해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이 나홍선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나홍선사를 붙들고 아니 그 몇 자리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통사정을 하는데요. 나홍선사는 절대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한 이자춘은 어쩔 수 없이 하인에게 가서 대략 어디쯤 보고 말씀하시더냐 해가지고 그 자리로 찾아가요. 그래서 거길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조상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이 땅을 팝니다. 근데 거기서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의 그 용의 머리 모양의 칼자루로 되어 있는 보검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에 이자춘은 이거야말로 왕이 될 자의 검이로다 해가지고 그 칼을 후계자 이성계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이성계가 그 칼을 받은 후에 이제 잘 때 괴이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어떤 정체불명의 괴인이 나타나서 바로 그 조상의 묘를 이관한 그 묘자리를 막 파헤치는 그런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꿈을 아버지 이자춘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자춘이 이는 필시 누군가가 우리의 묘자리를 훔치려고 하는 것일게다. 아들아, 네가 우리 묘자리를 지키거라. 그래서 이성계가 몇 날 며칠 묘자리에 가서 거기를 지키는데요. 3일째 되는 날 키가 무려 9척에 달하는 온몸이 털로 뒤덮인 괴인이 나타나서 천자의 묘자리를 능멸한 죄인을 처단하겠다 라고 하며 이성계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굴하지 않고 그 털 괴인하고 맞서 싸웠는데요. 그러나 그 괴인은 활에 맞아도 활이 튕겨나오고 칼로 베어도 순식간에 그 상처가 아물었다고 합니다. 흡사 늑대인간이 아닌가 싶기도 한 모습인데 결국 이건 인간이 당해낼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해서 이성계는 일단 도주를 하게 되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이자춘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털괴인을 대체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이게 뭐 이자춘이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두 부자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일전에 그 나홍선사가 그 했던 그 혼잣말 그걸 이제 알려줬던 하인이 또 나타나가지고 나홍선사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부자가 불이 나게 가서 나홍선사를 붙들고 통사정을 하게 되었던 거죠. 대사, 제발 저 털괴인을 처치할 비책을 알려주십시오. 나홍선사가 그래도 안 알려줘요. 이제 그 두 부자가 암담해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 나홍선사의 제자인 무학대사가 나타나서 스승 몰래 은밀히 이성계를 따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오얏나무가지로 화살을 만들어 그 털괴인의 미간을 노리시오. 그러면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오. 단 절대로 묘자리 근처에서 죽이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유인해서 죽이도록 하시오.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오얏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다시 그 털괴인하고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괴인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드니까 뭐 다른 데로 유인하고 뭐하고 그럴 정신이 없었던 거죠. 일단 살고 보자 해가지고 화살을 바로 팡 쏩니다. 신궁 이성계의 활은 정확하게 털괴인의 미간을 꿰뚫고요. 근데 괴인이 바로 죽진 않고 괴성을 지르며 막 땅을 뒹구는 거였어요. 해서 이성계가 쓰러진 털괴인에게 가서 자기 칼로 그 목을 쳤는데 오히려 칼이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보통 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어도를 가지고 목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 목이 잘렸는데 털괴인의 목에서 나온 피가 뭐 엄청 분수처럼 터져나와서 일대를 다 적셨다고 해요. 어쨌든 이성계는 다시 묘자리를 탈환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나홍선사가 그 자리를 다시 지나가면서 핏자국을 보고 나더니 어허 본디 여긴 천자의 묘자리였는데 이렇게 피로 회하였으니 이 자리는 이제 왕의 묘자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성계의 조선이 천자국이 되지 못하고 왕후국이 되게 되었다라는 야사죠. 그리고 이성계가 이 검을 소중히 가지고 다니는데요. 나중에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하고 고려 왕이던 우왕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려 왕씨 왕가가 그 용왕의 자손이다, 용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해서 용의 후손이다 보니까 우왕을 처형하려고 해도 어떤 칼도 안 듣는 거예요, 우왕한텐. 그래서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때 이성계가 이 보검, 전어도를 뽑아서 우왕을 베니 그제서야 우왕이 숨을 거두었다라는 야사가 있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뒤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 그 고려 왕조에도 이성계가 가지고 있던 것 못지않은 보검, 사진 참사검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검이 이제 저주를 내려가지고 이성계의 수하들이 막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이성계가 충격을 받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때 이성계의 멘토 무학대사가 나타나서 조언을 해줍니다. 가지고 계신 전어도를 그 사진 참사검 옆에 꽂으십시오. 그래서 이성계가 그 검 옆에다가 전어도를 꼽았는데 이 두 검은 크게 우는 소리를 내면서 3일 밤낮을 서로 격렬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이 싸움의 결과 이성계의 전어도는 박살이 나고 우왕의 검은 그날에 금이 크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일 조선 왕조에서는 용의 기운을 막을 수 있는 호랑이 검, 사인 참사검을 자주 만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이 이제 호랑이를 뜻하는 거죠. 뭐 이런 그 야사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아버지의 뒤를 이은 이성계는 엄청난 전공과 활약을 바탕으로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그 얘기들이야 뭐 너무 잘 아시니까 건너뛰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왕자의 난 그 숨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보니까 그 이방원의 할아버지, 그 이성계의 아버지죠. 이 자춘도 거의 비슷한 일을 통해 숱한 우여곡절을 딛고 고려의 유력자가 된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대머리 탈모 유전자도 한때 건너뛰어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건너뛰어서 손자로 이어지고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방원이 할아버지 이자춘 유전자를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또 이성계도 그 나중에 난 일으킨 이방원 원망만 할 건 또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게 본인의 아버지도 이방원하고 똑같은 일, 즉 배다른 동생 나혜를 죽이는 권력 투쟁을 겪고 그걸 통해 그 이성계가 고려 최강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려 말 시기에 이성계 세력이 뭐 정예 사병을 2,000명 정도 거느리고 다녔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한 개인의 가문이 가질 수 있는 규모는 정말 엄청난 거죠. 게다가 북방에서 단련될 대로 단련된 강병인데 사실 이성계가 잘 된 게 이성계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그 융룡, 즉 목익, 도, 환조가 전주에서 함경도로 옮겨간 후 거기서 정말 사투와 고생, 위기 극복으로 다져놓은 집안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나중에 이성계가 왕자의 난 끝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 이방석을 잃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일을 했었잖아요. 아버지도. 그걸 또 이제 그 자신이 또 겪은 걸 보면 참 사람의 그 연애 과복, 업보라는 게 참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왕자의 난과 정도전 이방원의 대결 말씀드릴 텐데 예고 차원에서 다음 시간 내용 중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방원과 정도전의 대결을 신권을 추구한 정도전과 거기에 반대한 왕권의 이방원 대결 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자의 난을 통해 정도전 신권 정치 이상이 무너지고 왕권 정치 좋아하는 이방원이 이긴 것이다. 뭐 이렇게들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는 분 계신데요. 근데 왕자의 난 당시 왕이 그 누구였죠? 이성계였죠. 이방원이 아니고. 우리는 흔히 왕자의 난으로 이쪽 그 세자 이방석 쪽만 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방석을 세자로 앉힌 게 이게 누굽니까? 그 왕인 이성계죠. 그 얘기인즉슨 결국 왕자의 난으로 박살나고 꺾인 건 바로 왕의 의지였던 겁니다. 바로 왕권이죠. 즉 왕자의 난이 박살낸 건 정도전의 신권 정치 이전에 바로 왕권을 박살낸 겁니다. 왕자의 난은 왕권을 분쇄시킨 난이었다. 누가? 신하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원은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방원 옆에 붙어서 같이 난을 일으킨 사람들 다 신하들이죠. 세자가 아닌 왕자는 왕권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왕의 친지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방원하고 신하들이 똘똘 뭉쳐서 왕인 이성계를 무너뜨린 사건. 즉 왕자의 난은 이방원이 정도전을 이긴 난이라고 보기 이전에 신하들이 왕인 이성계를 패배시킨 사건이다. 즉 왕자의 난은 철저한 왕권에 대한 신권의 승리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죠. 뭐 꼭 이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하고 다만 하도 정도전의 신권 정치가 왕자의 난으로 왕권 지상주의자 이방원에게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앞에서 볼 때랑 옆에서 볼 때랑 달라 보이잖아요. 형태가. 그리고 이것도 봐야죠. 그 왕자의 난이 과연 이방원 개인의 승리였다고 봐야 할까? 우린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방원이 뭐 고작 수십 명 사람의 뭐 무기 부족해서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와서 성공시킨 난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무려 일국의 정권을 탈취하는 건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가능한 일이었을까? 수십 명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록에 있다고, 물론 고지고대로 믿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 기록은 불완전하고 자신의 목적이 있는 인간이란 존재가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상식이라는 걸 토대로 기록을 한번 재점검해봐야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생각해봐야 될 때도 있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역사를 보는 진짜 제대로 된 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과연 이제 일국의 정권을 탈취하는 그런 거사가 이방원이라는 한 개인의 힘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었을까? 정말 왕자의 나는 이방원이라는 한 개인의 승리였던 걸까? 그리고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정도전이 추구했던 게 정말 신하가 권력을 잡는 신권 정치였던 걸까? 신권 정치란 말이 신하가 권력 가진다는 거잖아요. 정말 정도전은 본심이 그런 의미였을까? 이것도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도전은 정말 신권 정치였을까? 다음 시간에 그 왕자의 난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그 숨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다는 점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정말 너무너무 도움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